한통속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황방열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뵀었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 인제대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김 교수님은 2000년대 중반에 한겨레 21의 고정 칼럼 냉전의 추억, 저는 그때 한겨레 21 칼럼은 잘 못 보고 나중에 책으로 사서 이제 밑줄 쳐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냉전의 추억으로 큰 인기를 얻으셨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한겨레 칼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시절에 정책보좌관으로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일해본 이 드문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 이런 그 정부 발표 허구성을 입증하는데 이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사실일 경우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 그러니까 회원국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걸 대한민국이 위반했다, 그리고 이거를 장관이 본인 입으로 실토한 거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결국은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확증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 한통속 첫 출연이신데 우선 저희 청취자들께,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장관님하고 우리 황방열 기자하고 하는 거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예, 반갑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오늘 좀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거 괜찮죠? 네. 괜찮으셨죠? 예, 괜찮습니다. 이거 소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날 국회에서 이제 국정연설, 이제 지금 남북관계 관련된 얘기를 핵심으로 해서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집중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집중해서 보고 그다음에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그다음에 이에 대한 이제 중국의 반발, 이런 문제들을 또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 분단 역사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갖는 의미, 이게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 규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남북 관계는 좀 맥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을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남북 관계 역사에 보면은 남북 경제협력은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89년에 77 선언이라는 걸 통해 갖고 시작을 했고, 교역이라든가 위탁 가공이라든가 투자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2010년에 네.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많이 논의하고 있는 5.24 조치 때 모든 게 끊겼죠. 개성공단 하나만 네. 남았고요. 저도 글 쓸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야말로 이 바람 부는 광야에 예. 하나의 촛불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남북관계 제로 시대입니다. 접촉도 0이고 교류도 0이고 네. 투자도 0인 네. 이런 국면이라는 거는 8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남북한이 대립하고 경쟁했던, 군사적 긴장 상황이 매우 높았던 냉전 시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 보통은 남북 교류나 이 경협 이런 거를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그렇죠. 시작된 예. 거란 말이죠. 예. 그게, 우리가 남북 경제협력 통계라는 거는 예. 89년부터 시작됩니다. 아, 예.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에 대한 경제 교류에 대한 통계 시작이 89년부터다. 예.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의 기본적인 제도들, 네. 남북 교류 협력법이라든가, 남북 협력 기금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제정된 겁니다. 네. 우리가 물태우라고 하는데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런 남북관계나 저 외교 관련해서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고요. 그렇죠. 네. 또 북방 정책을 통해서 한국 외교의 공간을 넓힌 점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를 바람 부는 광야에 하나 남았던 촛불마저 꺼졌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표현을 해주신 분이 인상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 그리고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네. 일단 그 전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가서 네. 실제적으로 자료가 있다라는 그 발언 자체가 네. 그 거짓말로 들통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본인이 얘기를 했죠. 실토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 개성공단 임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특히 그 70% 임금이 상당한 부분들은 현물 임금이고 네. 그 현물 임금 중에서 상품 공급권으로 살 수 있는 그 전용 상점의 상품들, 거기 뭐 식량도 있고 뭐 생필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외국에서 사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외국에서 사오는 그 업체의 송 사장이란 분의 그동안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통일부 장관도 어쩔 수 없이 자료가 있다라는 그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거를 실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연설문을 뭐 그 전날 며칠 전에 써놓은 거를 뭐 그대로 읽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 전날에 있었던 상황들은 반영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그 의혹을 제기하는 걸 보고 저거는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네. 대통령의 연설문이 작성되는 과정이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홍영표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뒤집었어요. 여러 경로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치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러면서 학자적 양심과 제 인격을 걸고 국민을 기만한 적이 없다. 다만 설명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뭔가 지겹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동안 많이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임금이 100% 중에서 네. 30%를 그 사회문화 지책금으로 떼는데요. 일종의 세금이죠. 네. 근데 그 세금은 대부분 중앙정부로 올라가기보다는 개성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0% 중에서는 처음에는 현물 임금과 현금 임금이 반반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물 임금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상품들은 중국에서 사오더라도 달러로 결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그런 부분들이 밝혀졌고 통일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그 전용 상점에 대해서 실태 조사도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사실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우려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달러의 흐름이라는 거는 네. 제가 뭐 이런 표현들 썼는데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네. 우리 가서 돈 내고 과자 사잖아요. 근데 편의점 아들이 네. 비행 청소년이 한 명 있어갖고 네. 그 돈통에서 돈을 훔쳐서 네. 마약을 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네. 그럼 그 경찰이 과자 산 나보고 네. 그 주인 아들의 마약 자금을 댔다 이렇게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예산 수입이 있고 예산 지출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금 임금은 북한 원화로 바꿔갖고 노동자들한테 전달하지만 그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국고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편의점 예를 들었지만 그게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논의할 때도 그런 식의 무역 대금의 용도라든가 네. 또는 뭐 여행을 하면서 미국 시민권자 여행할 수 있습니다. 가서 식당에 가고 호텔에 가고 여행사에 달러 지불하잖아요. 그 지불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용도에 대해서 여행객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일반적인 경제죠. 네.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예. 지금 저 김 교수님이 그 개성공단에 물품을 공급하는 분을 그 송 사장님이라고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호주 교포 분인데 오늘 한국일보에서 이 송등용 사장님 예. 그 인터뷰에서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죠. 설명하는 그러니까 직접 물품을 공급한 분이기 때문에 그 설명한 부분을 기사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검색에서 송등용 사장님 이렇게 해서 한번 네. 검색해 보시면 예, 예. 본인 얘기로 아마 좀 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시 돌아가서 이 국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북한 관련해서 이제 체제 붕괴 얘기, 그다음에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의미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제재 효과에 대해서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돈줄을 끊으면은 네. 북한이 어려움에 처하고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굴복할 거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네. 그거는 뭐 그 이전에 사례들을 보면은 그런 발상 자체가 매우 현실성이 없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5.24 조치죠. 네. 네. 5.24 조치라는 게 보면은 현재의 개성공단 폐쇄와 네.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 똑같은 인식이고요. 똑같은 순서죠. 이 돈줄을 끊었잖아요. 네. 돈줄을 끊었는데 안타깝게도 2011년 이후에 북한의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북한의 그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요. 5.24 조치 이후에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없고요. 네. 1% 내지만 플러스 성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돈줄을 끊었는데 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중국이란 뒷문이 열려 있거든요. 남북 경제협력이 줄어든 만큼 네. 북중 경제협력이 늘어난 거죠. 풍선처럼. 그게 우리가 바로 무역의 풍선 효과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제재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이 참여해야 됩니다. 네.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제재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제재를 하면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만 높여질 뿐이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그 냉전의 추억에서 쓰셨던 바지락 경제학인가? 그렇죠. 예.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예, 맞죠? 뭐, 바지락의 경제학인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가면은 네. 뭐 고사리라든가 또 조개, 예. 북한산 조개 이런 게 그 재래시장에 가면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이사 조치는 그런 것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고사리 먹잖아요. 예. 조개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그게 오죠. 그럼 어떻게 오느냐? 중국산으로 둔갑해서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재래시장에 가면은 북한산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 상점 주인도 알죠. 법적으로는 중국산이고 예. 실질적으로는 북한에서 오는 북한산입니다. 거다. 이런 게 좀 문제인데요. 더 비극적인 것은 위탁 가공입니다. 우리가 위탁 가공이라는 걸 뭐냐면은 우리가 원자재를 다 보내서 북한에서 조립해서 다시 갖고 오는 거죠. 예. 뭐 신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양복이라든가 의류 봉제가 아마 60-70% 이상 차지합니다. 여긴 대기업들도 많이 했죠. 그거를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 5.24 조치까지 했는데요.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중국에 일종의 그 중개 회사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마치 남북 경협이 아니고 북중 경협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위탁 가공한 의류 봉제 제품들이 예. 중국산으로 둔갑해서 한국으로 오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물류비도 훨씬 거기에 첨가가 되고요. 중국에 있는 뭐 일종의 중개 업체가 먹는 수수료도 적지 않고요. 예. 더 올라갈 테고. 예, 더 중요한 거는 관세입니다. 우리가 남북 경제협력은 관세가 없거든요. 예. 농수산물이 됐든 위탁가공이 됐든. 근데 중국을 통해 갖고 중국산으로 둔갑해서 오다 보니까 관세가 거기에다가 또 되잖아요. 그럼 결국 소비자가 그 모든 그 중간 비용들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게 현재의 5.24 조치 이후에 일종의 그 현실입니다. 예. 그 중간에는 중국 사람들 이익만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제재에 대한 이게 북한을 둘러싼 환경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남북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사고, 특히 뭐 이런 거는 이걸 우리가 북한 붕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북한 붕괴론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 뭐 김영삼 정부 때도 그야말로 붕괴론이 넘쳐났죠. 김일성이 사망하면 빠르면 3일, 네. 늦어도 3년 안에 네. 북한이 붕괴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김정일이 죽으면은 네. 2, 3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 네. 뭐 그게 위키리크스를 통해 갖고 많이 드러났는데 그 당시에 뭐 통일부 장관이나 뭐 외교안보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그 붕괴론이라는 거는 아주 오래된 편견이죠. 오래된 편견.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것이 매우 비현실적이다라는 게 이미 확인된 거죠. 네. 이거를 다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죠.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통령은 시작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끝을 이미 알고 있다. 이미 그렇죠. 전례가 있는 일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그 맥락의 정책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린 충분히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죠. 뭔가 어록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시작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있다. 근데 2017년 대선을 안 하면 모를까. 지금 2년 남은 정권이 너무 이 자기네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 부분이 저는 뭐 제일 참담합니다. 그 외교 정책이나 네. 그 대북 정책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장기적인 네.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외교 정책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네. 다른 게 아니거든요. 네. 초당적 협력을 해야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한국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이 너무 국내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너무 국내 정치화 되다 보니까 그 정책적인 효과도 중장기적인 효과 이런 거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고립될 수밖에 없고요. 국론은 분열될 수밖에 없죠. 초당적 협력을 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외교 정책을 과연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매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후유증도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못을 막아버린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외교 안보 정책이라는 거는 합의를 구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정치화가 돼서 모든 것이 정치 공방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 정치 공방으로 흐르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죠. 그것이 결국에는 국익에 미치는 효과가 있잖아요.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어떤 효과를 갖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고 네.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게 생략돼 있는 거죠. 개성공단 폐쇄도 아마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를 시작이라고 하면서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군사적인 조치 이거 제외하고 나면 아무리 천하의 박근혜도 군사적인 조치를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거 빼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군사적인 조치는 네. 뭐 알다시피 전시작전 통제권을 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방 분야에 있는 분들도 그거 연기했잖아요. 스스로 연기한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군사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결국 미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미국은 여러 가지 이익을 따지지만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은 또 원치는 않죠. 그건 뭐 한반도의 역사라는 게 1960년대 그야말로 제한 전쟁 수준까지 갔을 때라든가 뭐 5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대체로 한반도의 정세 관리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추가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건 좀 어렵고요. 네. 경제적인 조치는 알다시피 남북 관계 제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남북 경제 협력이 끊어지고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도 폐쇄됐기 때문에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뭐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해외에 북한 식당에 가지 마라 뭐 이런 건데 자제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근데 몇 개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렇죠. 네, 오늘 통일부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물어보니까 당연히 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건 사실 알기가 어려울 텐데 전 세계적으로 몇 개나 있는지 북한이 운영하는 게 아마 뭐 중국에 제일 많겠죠.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 있을 텐데 몇 개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건 이제 뭐 우리가 남북 교류협력법이나 보면은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식당에 가는 거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공고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군사적인 조치를 제외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해운 제재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한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그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항구에 들은 네. 선박들을 우리 항구에 입항 금지를 시키겠다 뭐 이런 건데
북한 항구에 들른 배라는 게 그게 중국 배고 네. 러시아 배입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국제법에 보면은 일종의 그 해운 규제를 할 때는 그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아니 그게 군함도 아닐 텐데 뭐 어선이나 상선일 텐데 우리가 무슨 국제법적 근거로 그걸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라는 거는 대부분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야 될 텐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런 제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죠. 제재라는 거는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제재 논의가 길어지고 있지만 이런 그 제재의 내용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목적과 대상이 규정돼 있습니다. 일종의 대량살상 무기에 관련돼 있는 그런 업체나 물자나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제재를 하는 거지. 개성공단처럼 정상적인 그 경제 활동을 제재하는 그런 국제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무기로 전용된다 이 얘기가 다시 나와서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데요. 저한테 제가 이제 이 관련 기사를 여러 개 쓰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메일이 저를 욕하는 메일이 이제 저한테 왔는데 다행히 막 쌍욕하는 메일은 없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달러가 평양으로 가는 것은 다 확인된 거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핵과 미사일 개발에도 사용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뭘 이렇게 문제를 삼냐. 이런 논리로 비판을 이런 걸 지적하는 메일들이 옵니다. 교수님이 대신 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일반적인 무역의 대금 네. 그 용도를 문제 삼을 수는 없고요. 네. 그건 정상적인 그 경제 관계입니다. 다만 우리가 국제 사회나 또는 몇 개 국가들의 그 양자 제재를 통해 갖고 그런 자금이 그 군사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제 차단하는 다양한 그 조치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외환 집중 관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북한뿐만 아니고요.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저 달러 없을 때.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60년대, 그 70년대. 개발도상 국가일 때 쉽게 네.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중동에 우리 저희 건설 노동자들이 갔잖아요. 네. 중동 건설 노동자들이 가서 달러로 임금을 받습니다. 그럼 그 달러를 한국은행으로 송금하거든요.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공식 환율로 우리 원화로 환전해 갖고 개인한테 송금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 국가에서 외화가 부족한 국가들에서 외화를 국가가 좀 이렇게 통제하는 그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외환 집중 관리제는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북한에만 해당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북경제협력 같은 경우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개성공단에 이게 공장을 지을 때 그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설비가 들어갈 때 그 미국 상무성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잘 아는 게 제가 2004년 6월 달에 통일부 장관 보좌관으로 들어갔을 때 아직까지 개성공단이 시작이 안 됐더라고요. 왜 안 됐냐 하면은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설비를 미국 상무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규정은 뭐냐 하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나 로열티가 10% 이상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재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같은 국가에. 그래서 재수출을 할 때는 상무성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략물자 반입 금지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전략물자 통제체도 있고 미국의 제재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부 정동영 장관 있을 때
미국 상무성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성공단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데 상무성이 빨리 좀 검토를 해갖고 이거를 절차를 밟아달라라고 뭐 부탁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미국 상무성을 설득을 했던 거는 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설비들은 절대 군사적으로 조정될 수가 없다. 그 조정될 수 없는 증거를 우리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 뭐예요? 그게 바로 RFID라 그래갖고 네.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 출입증에 저기 그 바코드. 자기 신분증에 그 네. 코드 있잖아요. 바코드. 예. 그거를 개성공단의 설비들에 대해서는 그걸 다 부착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착을 하면은 개성 지역 이외로 나갔을 때는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 미국 측에서도 그 정도면은 매우 투명성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공장 지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리고 개성공단이라는 게 그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대한 법률은 있었지만 그것을 심의하는 절차나 기구나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개성공단에 그 설비가 들어갈 때 전략물자 통제 체제를 우리 법에 적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전략물자를 심사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당시에는 이제 산자부에 설치를 했고 지금도 아마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요? 우리 현 정부가 정부가 네. 이렇게 방향이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지금 말씀 듣다고 생각나는 게 미국이 이 개성공단이나 또는 금강산이나 이 자금이 대량살상 무기용으로 전용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벌써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네. 북한이 이번에 이제 네 번째지만 네. 세 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이 됐잖아요.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만 네. 그 제재의 대상은 정상적인 무역을 제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핵무기라든가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이제 제재를 하는 거죠. 당연히 개성공단은 제외돼 있습니다. 네.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우리 정부가 잘 알죠.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이행되는 방식이라는 게 그 제재 결의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년 회원국들은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도 벌써 2013년 마지막 2094와 관련돼서는 2013년, 2014년, 2015년에 제재 이행 결의서를 유엔에다가 유엔 안보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죠. 그 제출했는데 거기에 개성공단은 핵무기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쓰지는 않았거든요. 가능성이 없다고 쓴 거죠. 그걸 매년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매년 제시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홍영표 장관처럼 얘기하면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재 이행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을 해서 유엔에 거짓으로 제출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 따져봐야 돼요. 이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당연히 외교부도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시한 주체가 외교부잖아요. 그럼 외교부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위반이다. 정부가 이런 부처들 사이에 서로 좀 협의도 하고, 자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토론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정부의 특징은 회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회의를 안 하는 것 같다, 내부적으로. 예, 회의를 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홍영표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게 대통령도 네. 여러 가지 연설하거나 또는 NSC 상임위를 열거나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막 얘기하면 안 돼요. 통일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전문 부서의 전문적인 일종의 그 의견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죠. 그게 청와대와 해당 부서 사이에 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확성기 방송을 할 때의 정책 결정 구조나 또는 위안부 협상이나 네. 또는 지금같이 개성공단 폐쇄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지난 13일자 조선일보 기사 보면 이번에 그 개성공단 폐쇄 발표하는 정부 성명도 이 통일부가 올렸던 기본 초안을 대통령이 직접 박박 다 고쳐가지고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청와대 이걸 부인하지 않은 걸로 보면 아는 상황에서 이걸 사실로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처 간의 어떤 깊은 논의가 청와대로 모여져서 이렇게 결정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대통령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뭐 공무원을 네. 너무 짧게 했기 때문에 이걸 뭐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네. 제가 연명 뭐 얼마나 하셨어요? 1년 반요. 아, 1년 반. 예, 그래도 통일부 공무원을 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네. 뭔가 어떤 그 조치를 취할 때는 나름대로의 근거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는 거는 보고서가 두툼한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기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설명 자료 같은 그렇죠. 게 충분히 제공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건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죠. 네. 예. 지금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작년인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작년 말에 북한에서 이제 뭐 좀 센 성명이 나와가지고 저녁 10시쯤인가 통일부 통일부 쪽에 물어봤어요. 이거 입장이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나올 거다. 뭐 그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5시에 나오는 거예요. 자료가. 근데 아주 뭐 엄청 센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나오냐?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예 아시면서 그러냐고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청와대에서 허락을 받는데 그 전날 저녁 뭐 한 8, 9시에 북한에서 낸 논평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이 그 다음날 5시에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인 거죠. 그 청와대 허락을 받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떨 것인가 이런 걸로 보면 좀 미루어 짐작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게 동맥경화예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피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잘 돌아가야죠. 근데 지금처럼 해당 부처는 권한이 없고 네. 모든 권한을 청와대가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청와대가 해당 부처랑 잘 상의를 해가면서 잘 소통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또 후유증이나 부작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검토되지 않은 것들이 제시될 때가 많고요. 또 발표가 된 이후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정책들이 적지 않다 이런 거죠. 이 동맥경화는 항상 문제가 터진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게 혹시 홍영표 장관 얼굴에 이게 난 게 그게 터진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다시 박근혜 대통령 국정연설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까지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한 건데 왜냐하면 그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명박 정부 5년,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4년, 이 8년 동안의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이 이명박 정부까지 포함시킨 건데 이 퍼주기라는 말도 그렇고 이 이른바 이 프레임을 짜는데 굉장히 좋은 틀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학생들로부터도 이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이 퍼주기론에 대한 이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그 퍼주기론이 보면은 북한에 뭔가 갖다 준다 이런 건데요. 이게 처음에 퍼주기론이 등장했던 뭐 김대중 정부 때겠죠. 그때 이제 보수 야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기를 할 때는 처음에는 경제협력 분야를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제협력이라는 거를 퍼주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프리카 원주민들한테 운동화를 어떻게 파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네. 그러니까 그 신발 안 신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운동화라는 거를 공짜로 주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태어나서 맨발로 계속 다녔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냐 처음에는 좀 그렇겠지만 한번 신어보니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 1년 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사거든요. 경제라는 게 투자라는 거는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정정 회장이 1989년에 금강산 관광을 합의해갖고 왔을 때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하는데 당장은 돈을 벌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은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당장에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이 대기업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협력을 갖고 퍼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뭐 상식에도 안 맞고 그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협력이라는 거 위탁가공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위탁가공비라는 게 굉장히 낮거든요. 개성공단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가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개성공단 문제가 있어서 많은 그동안에 개성공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는 정말 놀랬다. 인건비가 어떻게 한 달에 15만 원도 안 되냐. 그 매우 놀랐거든요. 그런 그 저임금이라는 게 그 정도의 임금을 주고 우리 기업이 얻은 이득은 그거보다는 5배, 10배 이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득을 봐야지. 그 우리가 얻은 이득을 위해서 일종의 그 임금을 주는 것 같고 퍼주기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정부 차원의 뭐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행사비를 뭐 이런 거를 갖고 퍼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도주의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라면은 그건 국제 관례에도 맞지 않고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퍼주기라는 게 매우 저급한 정치 공세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매우 사실과 다르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온 후유증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남북한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확산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중국이나 다른 주변국들은 다 북한 시장에 진출해서 나름대로 이득을 챙겨 나가는데 우리만 빠지잖아요. 그 퍼주기가 갖고 온 부작용들도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퍼주기라는 용어 만든 사람은 이 새누리당이나 등등에서는 아주 1등 공신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 팍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그런 공세를 편 사람들도 문제고요. 야당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세들에 대해서는 피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남북 경제협력이다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득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런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를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새 예. 어제 오늘 나온 기사 중에 미국에서 그 랩터 F-22A가 왔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왔다. 그래서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언론에서 막 강조를 많이 하고 미국에서 이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 하는 행태를 보면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한테 있는 게 엄청 다행이다. 이 랩터 같은 거 온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핵무장 얘기하고 이러는 한국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도 굉장히 크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당연할 겁니다. 아마 핵무장론 같은 게 제기되잖아요. 당연히 이 미국은 확장 억지 개념이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핵 우산을 네. 대신 씌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B-52 그 핵폭격기가 온다든가 지금 이제 그런 굉장히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전투기가 온다든가 하는 것도 그거는 북한에 대한 무력시 일뿐더러 한국 정부에 대한 한국 여론에 대한 일종의 미국이 그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시사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무력시라는 거는 저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심리적인 문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시인데 과연 이게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 영향이라는 거는 별로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크지 않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요란을 떨어도. 왜냐하면은 이런 거는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네. 제가 최근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게 1968년 푸에블로 사건 당시에 네. 한반도 정세인데 뭐 그때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뭐 1.21 사태 나고 울진 삼척 무장 간첩이 침투를 해갖고 그야말로 제한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뭐 판문점에서 계속 군사적 충돌이 발생을 하고요. 무장 간첩들 내려오고 뭐 이런 그렇죠.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근데 푸에블로 그런 와중에 미국 배가 북한에 납포가 됐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무력시 당연히 하죠. 뭐 B-52 폭격기 그때도 왔거든요. 그 다음에 동해상에는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이 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뭐 60년대도 그랬고 70년대도 그랬고 94년 김일성 사망 직전 전후에 벌어졌던 전쟁 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반복됐던 풍경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게 북한도 그런 부분들을 늘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어떤 압력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건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한테 주는 효과만 더 큰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아마 여론으로 보면은 네.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겠죠. 이게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가 우리 한국 경제에 코리안 리스크에 자극할 거다 이런 시각들이 이제 많아지고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디스 같은 경우에 개성공단 폐쇄를 가지고 국가 신용도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무디스의 발언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4번 했지만 그런 북한 핵 문제는 이미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우리가 국가 신용도를 평가할 때는 그 항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 그게 다 점수를 매길 때 다 세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 세부 지표 중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있는데 네. 북핵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미 반영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용 등급을 변경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는 다르죠. 그거는 남북 관계의 일종의 그 경색의 수준이 질이 다르게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던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사드 배치 둘러싼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금융시장에는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디스가 새로이 추가된 안보 변수들 이런 거를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에 우리가 지금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국가 채무라는 게 국제 금융 시장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채권은 금리가 있어요. 이 안보 상황이 불안해지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 채권 금리라는 거는 그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 그랬을 때 안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죠. 그래서 개성공단을 폐쇄를 해야겠다. 정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했어야죠. 당연히 NSC 회의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처 장관들도 참여를 해서 그것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다 따져보고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게 아니라 말을 조심해서 하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진짜 한심한 거죠. 그 경제부총리가 그거를 언론 보고 알면 이거 국무위원이잖아요, 국무위원. 예. 그리고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가 대체로 평화 경제론이라 그러거든요.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그 땅 위에 피는 꽃이죠. 당연히 땅이 굳건해야지 꽃도 아름답게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평화를 우리가 유지할 수 없으면은 경제를 살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평화와 경제가 갖는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교수님 그 국제 신용 평가할 때 그 지정한 리스크 이렇게 고정적으로 되고 이 개성공단 폐쇄 같은 건 새로운 지표를 이제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무디스뿐만이 아니라 S&P나 뭐 피치 이런 데들도 거의 비슷하겠죠. 그게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 국제 신용기구들이 신용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네. 그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한국에 오거든요. 네. 한국에 와서 관계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네. 저도 저 같은 사람을 왜 만나냐 하면은 북한 정세, 네. 남북 관계 정세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세부 항목, 세부 지표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네. 그런 것이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고요. 네. 전문가들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협력을 했죠. 근데 지금에는 그런 고려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제 신용 그 기구의 조사원들이 한국에 왔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눈 중에 그 얘기가 저는 제일 오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면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다. 저 수출이 지난달에 비해서 18.5%가 떨어졌느니 이러는데 그 얘기가 가장 오싹하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그 한중 간에 중국이 혹시 우리를 경제적으로 보복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많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관련돼서 네. 예전에 마늘 파동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그 보복할 거를 이제 검토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우리 경제에 중국이 벌써 깊숙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관광객 압도적이잖아요.
우리 금융시장에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을 하겠다. 네. 그 보복이라는 거는 뭐 다른 사례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2010년에 네, 네. 일본하고 영토 분쟁을 겪을 때 히토류 수출 이런 거 갖고 중국이 압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안보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서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중국의 태도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를 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인제대 통일학부 김현철 교수님 모시고 남북관계 현안 짚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1부 마치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1부를 정리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이 대통령은 시작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끝을 알고 있다.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